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미녀 부인을 탐낸 보저. 외롭고 가난한 선비가 나이 20에 영남으로 장가간 지 1년이 다 되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외모가 매우 아름답고 재주도 많은 아내에게 의지하여 생활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고 싶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자 아내는 친정에 가고자 했고 선비가 허락했습니다. 말 한 피를 얻어 아내를 태우고 선비는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여새쯤 가다가 저녁이 되어 주막에 들어 쉬고 자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문 밖에서 사람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선비가 놀라 일어나 등불을 켜고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그 직후 어떤 사람이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선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비는 놀라 일어나 맞이하며 그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나이는 30살쯤 되어 보이고 훤칠한 키에 얼굴이 잘생겼으며 태도에 품위가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포도대장을 연상시켰고 안팎으로 따르는 자가 무척 많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마친 후 선비가 물었습니다. 그인께서는 어떤 분인데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으면서 깊은 밤에 여행 중인 가난한 선비를 찾아오셨소?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중에 숨어 사는 사람이요. 손아래 거느린 부하가 1000명이 넘고 관찰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재물도 많소. 다만 나이 30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소. 산골에 합당한 여자가 없기 때문인데 마침 지금 현영이 동행하고 있는 부인이 아름답고 현명하다는 말을 들었소. 현영은 친구를 높여 부르는 호칭입니다. 남자는 잠시 뜸을 들인 뒤 이어 말했습니다. 현영은 서울의 사대 부인이 다시 장가들기 어렵지 않을 것이오. 하여 무례한 줄은 알지만 현영의 아내를 얻어서 산중에서 내조를 삼고자 하오. 5천금과 서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현영의 의향은 어떠소? 선비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벌벌 떨면서도 자기 뜻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으며 또한 어찌 아내를 팔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남자는 크게 웃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영은 어찌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시오? 이 일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내가 이미 이 말을 했는데 그만둘 리 있겠소? 현영이 내 말대로 한 후에 이 돈으로 다시 현명한 아내를 고른다면 오히려 상처 없이 몸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만약 허락하지 않는다면 현영은 혼자고 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니 당장 겁탈해 갈 것이오. 그리 되면 현영은 낭패할 것이고 5천금도 잃게 될 터이니 어찌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시오. 남자의 뻔뻔한 협박에 선비는 놀랍고 두려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문득 벽 사이의 안쪽에서 여인이 선비를 들어오라 불렀습니다. 선비가 들어간 후에 남자가 가만히 벽 너머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선비의 아내는 힘으로 항거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선비에게 도적의 말대로 하는 게 좋겠노라 말했습니다. 제가 낭군 집에 들어온 후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으며 자녀도 없습니다. 그에게 몸을 허락한다면 저는 평생 부귀를 누릴 테고 낭군도 역시 5천금으로 다시 현명한 아내를 얻고 전답과 집을 넓힐 수 있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낭군과 저 양쪽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몸 때문에 귀하신 몸을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선비는 이 말을 듣고 아내의 손을 잡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어찌 그대와 생이별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이에 아내는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그리 녹록하십니까? 저도 역시 즐거운 일이 아니니
속히 나가 허락하십시오. 아내의 냉정한 말에 선비는 슬프고 분했으나 어찌할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적은 웃으며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방 안에서 하는 말을 들으니 과연 형부이니라. 그대는 어찌 한때의 정을 참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하고자 하오. 선비가 말없이 앉아있자 선비 아내가 안에서 종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내가 머리 빗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하인들로 하여금 교자를 대령하고 기다리도록 하라. 도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수하에게 즉시 갈 채비를 갖추고 기다리라 명령하는 한편 5천금을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선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두어 식경이 지난 후 선비 아내가 교자를 타고 나왔습니다. 도둑들이 교자를 붙잡고 에워싸고서 나가니 도적은 선비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떠났습니다. 졸지에 아내를 뺏긴 선비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통곡하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웃는 모습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져 꿈인가 싶었습니다. 선비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선비에게 조용히 앉아 들으라면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봉변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도적을 일부러 안심시킨 후 얼굴 예쁘고 나이도 저와 비슷한 계집종을 급하게 치장하여 보냈습니다. 몸종은 부귀를 얻었고 낭군은 저를 잃지 않으시고도 많은 돈을 얻으셨으며 재산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선비 아내는 도적이 제법 예쁜 계집종을 반드시 자기로 알고 기뻐할 것이라며 선비를 안심시켰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선비는 크게 깨닫고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그대의 현명한 지혜는 내가 만에 하나도 미치지 못할 것이오. 한바탕 꿈에서 막 깨어난 것 같소. 이에 아내는 부득이하게 조그만 계책을 쓴 것뿐이라면서 겸손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시골로 가서 집과 논밭을 사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까지 높아졌고 부부는 흰머리가 되도록 금실 좋게 함께 늙어가며 자손도 많이 두었다고 합니다.